진통제를 드시고 난 후에 그 통증은 싹 사라졌나요? 효과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킹콩님들, 대한신장학회 홍보이사 맡고 있는 배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콩팥돌 요로결석입니다.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요로결석은 왜 생기는지, 어떤 분들한테 생기는지, 그리고 치료는 무엇이고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반갑고요. 각자 우리 킹콩님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차병원 신장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태수입니다. 이유호 교수님, 오늘 나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요로결석 때문에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새벽에 자다가 요로결석이 생기는 바람에 갑자기 일어나서 응급실로 가서 하루를 완전히 망쳤고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요로결석 때문에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개인적인 경험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잘 지키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유호 교수님은 여러분 내 신장의 콩팥 5만 뷰 이상 인기 교수님이십니다. 오늘은 본인이 경험하신 내용 주로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킹콩님들께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요로결석 어떤 병이죠? 요로결석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소변이 내려오는 길에 돌멩이가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우리 몸에서 소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신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소변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요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려간 다음에 방광에 소변이 고여있게 되고요. 고여있던 소변은 요도라는 길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로결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변이 내려오는 길 어딘가에 돌멩이가 생겨가지고 거기를 막거나 문제가 생기는 병을 뜻하고요. 우리가 보통 요로결석 하면은 생각을 하는 게 뭐 옆구리 통증이라든지 혈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증상들은 이 돌멩이가 요관을 막았을 때 생기는 증상,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요로결석이라고 하면은 요관결석을 많이 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요로결석은 왜 생기는 건가요? 요로결석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자들의 식습관, 생활습관, 유전적인 약간의 가족력을 따라갈 수도 있고요. 예전에 수술을 했던 경우라면 특히나 이제 장 쪽을 포함한 수술을 했었을 경우 그리고 요로 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결석의 위험성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되게 이제 수분 섭취량이 만성적으로 적은 경우 아니면 땀을 배출을 많이 해가지고 탈수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 결석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요로결석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요로결석이 잘 생기는 사람들도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예,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3에서 5% 정도를 평생을 두고 봤을 때 결석을 경험할 수 있을 확률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남성의 경우가 여성의 경우보다는 한 2배가량 많이 관찰이 되고, 나이대별로는 30대에서 50대까지의 연령군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비만인 사람들이 더 잘생기거나 뭐 그런 데이터도 있나요? 비만 대사증후군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연구 보고가 있어 왔고요. 다양한 성분의 돌들이 비만인 환자들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보고가 되었고 검증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유호 교수님께서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요로결석이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네, 일단 가장 흔하게 생기는 증상은 옆구리 통증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하다고요? 점수를 1점부터 10점까지 하면 한 몇 점 정도는 되나요? 물론 10점이죠. 네, 10점입니다. 네. 옆구리 통증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등 쪽에 통증이 온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당연히 이제 막히는 쪽,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막히는 쪽에 옆구리 혹은 등 쪽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고요. 통증의 강도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심합니다. 흔히 우리가 심한 산통이 통증이고요. 있잖아요. 산통. 네네. 출산할 때 낳는 산통. 근데 산통보다 더 심한. 아기를 안 낳으셨구나. 제가 출산할 경험이 없기 때문에 통증의 양상은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보통은 생겼다가 좀 좋아졌다가를 반복을 합니다. 요관이라고 하는 것이 돌멩이를 내보내려고 쥐어짜는 동안에는 통증이 극심하게 오다가 그게 조금 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가 또 통증이 반복되고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통증이 왔다가 통증이 조금 가라앉다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빨리 그냥 응급실을 찾아가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통증 말고도 또 증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이 내려오면서 거기 있는 모세혈관을
건드렸을 때 소변에 이렇게 혈뇨 같은 게 나오기도 해서 네. 혈뇨도 흔한 증상으로 알려져 있는 네, 거죠. 혈뇨도 상당히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눈으로 보이는 소변 색깔이 아예 그냥 바뀌어버리는 유관적 혈뇨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지 않더라도 눈으로 봤을 때는 색깔은 또 그냥 노란색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제 검사를 해보면 혈뇨가 나오는, 현미경적 혈뇨가 나오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콩팥에서 상부, 중부, 하부 요관을 거쳐서 방광으로 소변이 내려가면서 이제 방광까지 들어가면 돌이 빠지게 되는 과정이고, 주로 이제 상부 요관 혹은 신우 그 위쪽으로 이제 결석이 걸린다고 하면은 주로 옆구리 그 통증이 나타납니다. 중부 요관을 거쳐서 이제 하부 요관 쪽으로 내려가면서부터는 그 옆구리 통증에서 좀 옮겨갈 수가 있는데 하복부 통증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속이 좀 더부룩하네, 불편하네, 그래서 위염인가 하면서 이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들도 드물지만 있고, 증상이 아예 없이 이제 몇 개월, 몇 년을 두고 방치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네. 옆구리 통증이 있다고 해서 다 요로결석인 건 아니죠? 옆구리 통증이 콩팥, 요관 이런 쪽 원인일 수도 있지만 그 주변에 인접한 장기들, 오른쪽의 경우에서는 간이나 쓸개 주머니에 이제 염증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그 척추 쪽에서 시작된 통증이 옆구리 통증으로 좀 나타나는 경우들도 물론 있을 수가 있고요. 콩팥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그 근육이나 신경 인대 쪽, 그쪽에서 느끼는 불편감을 요로결석과 혼동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들은 이제 진단을 위한 검사들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한 검사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검사들이 있을까요? 검사법은 병력 청취와 신체 검진, 옆구리를 이제 두드려 보고 울리는 듯한 움찔하는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검사 확인을 하게 되고, 소변 검사에서 소변기를 긁으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현미경적인 혈뇨 아니면 증상 정도가 더 심하다 그러면 유관적인 혈뇨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현미경적인 혈뇨는 대부분에서 관찰된다 보시면 되겠고,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결석에서 한 30에서 40% 정도 이내로 진단을 한다 그래서 엑스레이 단독으로는 그 진단적 효용성은 좀 떨어진다 보실 수가 있고, 성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그런 양상으로 보시면 되겠고, 임산부 같이 엑스레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거를 이제 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초음파를 통해서 결석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뭐니 해도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검사는 복부 CT가 되겠어요. 결석의 뭐 위치나 크기, 개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콩팥이 나쁘신 분들은 CT 조영제 때문에 CT를 함부로 찍을 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콩팥돌을 진단할 때는 굳이 조영제를 안 써도 되는 거죠? 조영제를 꼭 써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결석 자체가 주변에 인접한 혈관과 비슷하게 위치를 하거나 아니면 콩팥 쪽을 먹여 살리는 혈관 속에 숨어 있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콩팥 안에 숨어 있는 경우들도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영제를 쓰지 않고 보는 복부 CT만으로도 95%에서 97% 이상으로 대부분의 이제 결석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영제가 이제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조영제를 쓰지 않는 복부 CT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좋은 진단 방법은 조영제를 쓰지 않는 복부 CT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효 교수님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아마 본인이 자가로 치료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치료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저는 일단은 뭐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참지 못하고 일단 응급실로 갔고요. 이제 CT를 통해서 저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위치는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었지만 크기 자체가 작았습니다. 3mm 정도, 비교적 작은 결석이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면서 기다리면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시술이나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받지 않고 물을 열심히 마시면서 그냥 기다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극심한 통증, 뭐 1부터 10까지 있으면 아까 지금 10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진통제를 드시고 난 후에 그 통증은 싹 사라졌나요? 효과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응급실에 가면 항상 그렇지만 처음에는 조금 약한 진통제를 주고 이제 조절이 안 되면은 센 진통제를 줍니다. 근데 이제 맨 처음에 맞았던 진통제가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센 진통제를 달라고 해가지고 마약성 진통제까지 맞았는데 전혀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증이 호전되었다 악화가 되었다 하는 게 진통제를 맞아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때가 되면 좋아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 때문에 좋아진다라기보다는 그냥 소변 내려오는 요관 이쪽이 쥐어짜는 게 잠시 멈추면은 통증이 좋아지고, 이게 다시 생기면은 통증이 생기고 이러한 양상이어서 진통제로 조절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일단 제가 그때 느꼈었습니다.
되게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고 하는 무난한 통증 조절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이것은 콩팥에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신중하게 사용을 해봐야 될 것이고 대부분은 그 약으로는 조절이 안 됩니다. 특히나 이제 밤에 응급실에 오셨던 상황이라고 하면 결석이 요관을 길을 막았을 때 속이 또 부대끼고 토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또 많아요. 그 상황에서 또 마약성 진통제를 경구 복용을 하게 되면 바로 또 토해버리죠. 주사약을 통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또 단계별로 쓰게 되고 대개는 그 경우에서는 한 가지나 두 가지 이내로는 통증 조절이 어느 정도 됩니다. 결석의 통증 양상은 아플 땐 정말 심하게 아픈데 그 급성기 통증이 지나고 나면 거짓말처럼 안 아파요. 만약에 정말 통증 때문에 이제 입원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하루만 지나면 다음 날에는 바로 퇴원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경우가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이효 교수님께서는 아까 좀 얘기하셨듯이 사이즈가 작아서 그냥 물만 마시면서 기다린다고 하셨잖아요. 요로 결석의 사이즈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치료 방법을 좀 설명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주로 접하는 요로 결석은 크기가 한 3에서 5mm 그 이하의 직경을 갖는 어떻게 보면 작은 돌들이 되는 것이고 크기도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이제 크지 않다 하면은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운동도 뭐 제자리 뛰기나 줄넘기 이런 물리적인 도움을 받는 거죠. 통증 조절을 위한 약은 필요에 따라서 쓰면서 항상 3주에서 4주 정도 터울을 두고 이제 돌이 빠졌는지 확인하는 그런 기대요법이란 방법이 있고 통증이 이제 좀 반복되거나 지속되고 오히려 악화되거나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크기가 작은 경우에 있어서 최충격파 쇄속술이라는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요관 내시경을 이용해서 결석을 이제 레이저로 갈아서 없애는 수술적인 방법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크기가 이제 5에서 10mm까지 덩치가 좀 커진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관에 이제 구경 너비가 있을 건데 밀면서 내려오기에 좀 힘들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쇄석이라는 수술적인 방법까지 포함해서 상부 요관 쪽 위에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경우라면은 내려오는 데 있어서 좁아지는 구간이 되게 3군데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지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고 아니면 자연 배출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도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쇄석술 얘기를 해주셨는데 쇄석술 하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서 막 때리는 거니까. 최충격파 쇄속술을 할 때 그래서 기본적인 전처치로 통증 조절하는 주사를 대개 근육 주사로 좀 주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쇄석을 하고 횟수로 치면은 때리는 빈도는 한 2,500번에서 3,000번까지 다양하게 이제 또 시행을 하게 되고 한번 쇄석을 했을 때 무조건 성공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2번 정도의 쇄석을 할 때 타겟을 잘 맞춰서 결석을 깼다고 하면 한 80~90% 정도 이상의 성공률을 보고하고 있고요. 쇄석을 하는 간격이라고 하면은 1주에서 2주 정도 그 사이에 어차피 돌을 쪼개놨기 때문에 자연 배출이 될 수 있게 더 도와주는 역할이죠. 결국은 다 온전히 빠졌는지 확인하고 추가 쇄석 여부를 결정하고요. 네. 이효 쌤도 지금 입원이 첫 번째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뭐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예방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쌤 예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제일 중요한 거는 물 마시기 때문에 물을 열심히 마시고 그 다음에 저염 시기도 열심히 좀 지켜가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 킹콩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돌 중에 칼슘석이 많기 때문에 흔히 칼슘을 조금 먹으면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 짜게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소금 섭취량이 칼슘 배설량과 연관이 있습니다. 소금 섭취량이 늘어나게 되면 소변으로 칼슘이 나가는 양 자체가 늘어나게 되는데 결국 소변의 칼슘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게 뭉쳐지면서 칼슘 결석을 만들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이 요로결석을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소금 섭취량을 줄여야 되는데 저희가 권고하는 거는 항상 소금 기준으로 했을 때 5g 이하로 줄일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한국 사람들 소금 섭취량이 최근에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평균 성인 소금 섭취량이 하루에 한 8g에서 10g 정도 되기 때문에 요로결석이 있는 분들은 하루 드시는 양의 한 절반 정도로 소금 섭취량을 줄여야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뭐 면류라든지 아니면 찌개 국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조금 줄이는 것이 저염 시기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요담이긴 한데 인터넷에 뒤져보면 비타민C가 칼슘 배설을 증가시켜서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 환자분 중에 비타민C 많이 드시고 이게 크리스탈을 형성해서 오히려 돌이 생겨서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안 좋죠. 비타민 D를 보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고령이신 분들이 특히나 골다공증 기저질환이 있을 때 보충을 칼슘 제제와 함께 하는 경우들인데, 아무래도 칼슘을 과량 섭취했을 때 소변으로 칼슘이 배설이 될 것이고 찌꺼기들이 뭉치면서 이제 돌이 만들어지는 그런 위험성을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칼슘 섭취를 제한은 하되 너무 타이트하게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성분의 결석을 또 만들어낸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양하시면 좋습니다. 이유 교수님은 본인이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예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주로 예방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제 경험상 식이요법은 2가지 이상 하면은 못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 아니면은 2가지만 이제 중점적으로 지킬 것을 결정을 해서 그것을 지키게 되는데, 딱 2가지, 이제 물을 많이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저염식이, 요거 2가지에 중점을 맞춰 가지고 잘 지켜 가지고 하고 있고요. 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이제 2리터에서 2.5리터 이상을 마실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 섭취도 마찬가지로 뭐 면이라든지 뭐 찌개, 국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식이할 것을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 섭취, 물 이렇게 2가지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유 교수님은 2번밖에 안 생기셨지만 실제로 뭐 1년에 몇 번씩 요로결석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치료하는 것 외에도 왜 요로결석이 잘 생기는지 이렇게 검사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인이 있을 때 그만큼의 이제 결석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발생했을 때도 그만큼 빨리 커지고, 혈액 검사로는 예를 들면은 이제 부갑상선의 이제 기능이 괜찮은지, 기능 이상이 있을 때 결석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24시간 동안 소변을 모아서 배설되는 그 요 화학 성분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예방적인 조치로서 약물 치료를 좀 유지요법으로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석에 대한 재발 위험성은 통상적으로 한 5년, 10년 정도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지켜봤을 때 적게는 한 20-30%에서 많게는 한 50에서 80%까지도 의미 있는 결석이 생긴다고 예측을 하는데, 그런 위험성들을 다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소변을 갔을 때 물을 많이 마시고 난 다음에 돌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돌을 가지고 와서 비뇨기과 쌤한테 드리면 돌 성분 검사도 해주신다면서요? 돌 성분 분석을 통해서 돌을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것이고, 단일 성분인 경우도 있지만 2가지, 3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돌의 성분이 이제 결국은 요로 감염이 반복됐을 때 좀 잘 생기는 그런 성분이 있다면은 그 요로 감염에 대해서 조금 더 예방적으로 약물 치료를 포함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면 될 것이고, 칼슘석이나 이런 경우들은 부연산제제 성분들 결석을 녹여준다, 그런 개념의 이제 약물을 개월 단위로 좀 쓰면서 그 위험성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돌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그냥 뭐 내가 잘생기는 체질인가 보다 이렇게 간과할 게 아니라 꼭 병원에 들려서 어떤 체질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개선을 하면은 예방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분 교수님 나와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킹콩님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결석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낯선 질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알게 모르게 지나갔었을 수도 있는 그런 질환이기도 합니다. 증상과 검진 등을 통해 관찰되는 그런 이상 소견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명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결석에 대해서도 자기 몸을 관리하는 그런 킹콩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킹콩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재발과 관련된 부분이 좀 되겠고요. 제가 이제 10년 전에 한번 앓고 이번에 또 앓게 됐는데 결국 재발을 한번 하게 된 거죠. 이게 왜 재발을 했나 궁금해 생각을 해보니까 물 마시는 거를 좀 줄인 게 원인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로결석을 한 번 이상 앓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하루에 2리터 이상 물을 열심히 마시고 저염식이를 열심히 노력해서 지켜가면서 요로결석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2분 교수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이호 교수님께서는 본인 경험담과 함께 예방법, 치료법, 킹콩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킹콩님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